네. 아, 프로그램 이름이 뭐지? 꼼찰청장. 다음 주에 휴가를 가기 때문에 너무 들뜬 마음에 프로그램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네. 꼼찰청장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프로그램 이름 너무 잘 지었어. 이런 꼼수는 아마 그 단군일의 최초일 거예요. 아, 대단한 꼼수를 우리가 지금 날마다 리얼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소대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소대인 변호사님 아버지신 소병훈 의원께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셨습니다. 컷오프를 무사히 통과하시고 네.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신데 네. 예, 아버지 뵐 일이 많이 없으시죠? 네, 잘 이제 바빠서 뵙지는 못하는데 어제 제가 뉴스공장에서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을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이게 이제 마치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공격하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돼서 많은 당원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해가 될 소지가 있기는 한데 제가 당시 영상이랑 댓글이랑 실시간 댓글까지 다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예. 소병훈 후보가 한 말은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를 힘들게 하는 복지 부동의 관료 사회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고 그렇죠. 방송 중에도 그렇게 해명을 하긴 했더라고요. 예, 그 꼼찰청장 같은 사람들을 지적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딱 그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생각을 해봐도 네. 여당 입장에서는 당정청이 잘 협력해도 모자랄 시기일 텐데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여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소병훈 후보 발언의 궁극적인 의미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를 잘 도와주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그렇죠. 되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소병훈 후보가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동안 당에서 여러 당직을 맡으면서 조직 사무부총장, 정책위 3인 부의장 등 조용히 많은 일을 한 것을 감안해서 한번 오해를 걷어보시고 네. 다시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 변호사님이 딴지 게시판 아주 눈팅으로 날마다 눈팅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딴지 게시판에 우리 딴게이 여러분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댓글을 캡처해서요. 다 보내드렸어요. 소병훈 네, 후보님께? 네, 후보님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예.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소병훈 후보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장용진 사회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장용진 사회부장님. 자, 그리고 대특종 신화의 주인공 김태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형입니다. 아유, 정말 네. 오늘 아주 남부럽지 않게 네, 큰 박수를 받으셨습니다. 사방팔방 돌아다닌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월요일날 사실 지난 월요일날 간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날인데 그날따라 저희 휴가자가 2명이 돼가지고 사회부에 몇 명 있지도 않는데 네. 굳이 네가 꼭 또 거기 어디를 가야 되겠니? 네. 출입 먼 데까지 가야 되겠니? 그랬더니 네.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해라 하고 보냈어요. 네. 하나를 못 물어보라 이러고 있는데 네. 물어봤어요. 지금 영주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그 영주를 다녀왔습니다. 네. 네. 가서 동양대를 한 바퀴 쭉 돌고 왔고요. 네. 거기서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옛날에 그 바카스 광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광고에서 나오는 그런 학교예요. 생긴 건.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최성해 총장님의 족벌 경영과 그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은 더 클 수 있는데 못 큰 학교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 네. 나누도록 하고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또 먹거리 또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용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맘그레스 프리미엄 유기농 그릭 요거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치즈처럼 꾸덕꾸덕한 진짜 유기농 요거트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치즈처럼 꾸덕꾸덕하다.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어머.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보통 요거트 하면은 2가지 맛이 있어요. 하나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달콤하고 묽은 요거트. 또 하나는 집에서 만든 시큼털털한
수제 요거트. 세게 나지 마. 네, 맘그레스의 유기농 그릭 요거트는 너무 달지도 너무 시지도 않습니다. 유기농 요거트의 참맛을 보여줍니다. 드셔보시면은 바로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드셔보시죠. 드셔보시죠. 치즈 같은데 일단. 네, 일단 그 첨가물이 없는 요거트입니다. 100% 유기농 우유와 유산균만으로 만들었습니다. 화학 성분, 항생제, 방부제, 유화제는 지옥으로 가라. 맛있어요. 이런 거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릭 요거트 병을 뒤집어 봤더니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100% 유기농 요거트는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마치 치즈처럼 꾸덕꾸덕하고 고소합니다. 게다가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햇섭 인증은 기본이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도 받았습니다. 자, 100% 유기농이지만 가격은 유기농답지 않게 저렴합니다. 물론 김용민닷컴에서만 이 가격에 만날 수 있다는 점 잘 아시겠죠? 저렴한 가격으로 프리미엄 유기농 그릭 요거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릭 무가당 요거트 300g. 요게 300g입니까? 네. 예, 곱하기 4개는 36,200원. 자, 그릭 무가당 요거트 100g. 요건가 봐요? 네. 없어요. 100g 곱하기 12개는 42,200원. 그릭 가당 요거트. 그러니까 이제 당이 좀 들어간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300g 곱하기 4개가 36,200원. 가격이 같군요. 그릭 가당 요거트 100g짜리는 12개 들어갔을 때 42,200원 같습니다. 300g 4개가 36,200원, 100g 12개가 42,200원. 네, 그래요. 그릭 쉐이크 요거트 180g 12개. 요거네요. 요거 곱하기 12개가 34,000원. 네,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 역시 180g 곱하기 24개. 이건 24개군요. 네. 59,800원에 모십니다. 네. 자, 그릭 요거트는 말이죠.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 오후 3시까지 주문받은 제품을 화요일에 일괄 출고합니다. 네.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주문 확인 후에 발효를 하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상과 달리 장마가 8월까지 지속될 거라는 그런 예보가 나왔는데 쾌적한 습도 관리를 위해서 최고의 제습기 위닉스 뽀송 제습기가 제습기 광고로 이어지는군요. 네,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단독 최저가 374,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이라서 10% 환급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에너지 비용도 낮고 또 게다가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실 수 있고 이래저래 이제 가습기 구매하실 때가 왔다. 제습기. 가습기가 아니고 제습기. 죄송합니다. 예. 가습은 지금 하면 큰일 나죠. 가습기 사고, 제습기 또 사고. 네. 자, 제습기 최고의 제습기. 여러분들 제습기 구매할 때가 됐다 생각되시는 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위닉스 뽀송 제습기입니다. 네. 이거 우리 소재임 변호사님 다 드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진짜 담백하고 적당히 달달하고 너무 맛있어요. 오, 맛있어요. 좋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맛있다. 그래. 집에서 만든 요거트는 제가 한번 우리 아내분한테 너나 먹어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맛도 없고, 그냥 시기만 하고 말이요. 덥해가지고 그냥 너나 먹어라 그랬는데 처음에 그 맛인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진짜 달달한 요거트 맛이에요. 네, 제가 사실 집에서 이 그릭 요거트를 몇 번 만들어 먹어봤어요. 근데 정말 맛없어요. 정말 맛없고 그냥 건강해지려니 하고 제가 몇 번 만들어 먹다가 한 10병 정도 만들어 먹었나? 꽤 많이 만들어 먹지 않았어요? 10병을 만들어 먹었으면? 네. 많이 만들어 드신 거죠? 이렇게 작은 병 말고 왜 큰 병이 있잖아요. 근데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포기하고 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먹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 이제 유기농이에요, 유기농.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만든 거죠, 이게? 맘그래프. 맘그레스. 여기서 만든 곳이 판매원이 고양시구나. 네. 제조원이 포천. 좋습니다. 이게 100g짜리 같은데요? 이게 100g짜리? 여기 내용량 100g 돼 있는데? 예. 이게 100g이에요? 네, 이게 100g이에요, 100g. 네. 이 세 개가 붙으면 300g이지.
허기질 때 이거 하나만 먹어도 되게 든든한 간식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셔봐도 되나요? 유기농 쉐이크 요거트? 드시라고 먹지 말고 폼으로 갖다 놨나? 이제 서 변호사님 이거 좋아하신다. 이것도 참 좋아하셔. 네, 되게 진한데? 그래요. 정말 맛있어요. 이것도 진하네. 진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다 드셔보셔서 정말 맛있다라고 해주셨어요. 맘그레스의 프리미엄 유기농 그릭 요거트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신유진 변호사님은 MBC 100분 토론. 네. 김남국 변호사하고 나간대요. 김남국 의원이랑. 네, 그래요. 아니 여기서 다 이렇게 양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쓰네. 아니 그 MBC로부터 뭐 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기획서를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기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자, 전대미문의 코미디. 네. 이자 이 서스펜스 드라마 한동훈 몸싸움. 네. 우리 소 변호사님, 네. 그 만약에 이게 말이죠. 네. 한동훈 검사를 구속해야 한다. 그러면 구속 사유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죠. 일단 한동훈 검사 쪽에서도 입장이 있고 정진웅 부장검사 쪽에서도 입장이 있는데 이제 어느 쪽 말이 더 맞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뭐 증거, 물론 그때 당시에 영상이 있는지는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는 걸로. 폭행 이후에 있답니다. 뭐야 그게? 목격자들은 있겠죠. 목격자들이 있는데 말이 또 엇갈린답니다. 말이 엇갈린대요. 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더더욱 뭔가 누구의 주장이 더 상식적인가, 누구의 주장이 더 자연스러운가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한동훈 검사의 말은 변호인이랑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책상을 날아서 잠깐만 이제 탁자 위를 날아서 그렇지 영화 그 타짜에서 여기 찾았어요. 고니처럼 이렇게 날아서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 몸 위에 올라타 한 검사를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 이 주장이 있는 거고요. 정진웅 부장검사 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에 그 압수수색의 대상물은 휴대폰에 있는 유심이었죠. 그 핸드폰에다가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였대요. 그래서 뭘 입력하려고 확인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동훈 검사를 보니까 한동훈 검사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놓고 있었대요. 그런데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하였는데 그러자 한동훈 검사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한동훈 검사 쪽으로 이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중심을 잃으면서 같이 이렇게 뒤엉켜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잠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러고 있는데 요거를 뺏으려고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잘 뺏기잖아요. 잠깐만요. 자, 다시 시작해.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치르시면 안 됩니다부터 해야지.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다 치고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 이거 안 돼요. 주세요. 이렇게 잡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과연 책상 위를 날랐다는 주장과 변호인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더니 탁자 위를 날라서 덮쳤다라는 그런 진술과 피의자가 압수 대상인 휴대폰에 뭔가 조작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잡으려다가 이렇게 엉켰다라고 넘어졌다라는 주장과 어느 쪽이 더 납득할 만한 주장인지는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그러면은 한동훈의 말이 100% 맞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한동훈 검사의 말은 변호인이랑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변호인이랑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그 휴대폰은 압수의 대상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뺏겨야죠. 빨리 당연히 먼저 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안 뺏기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증거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이고 또 공무집행 방해가 된 것이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뺏기려고 했던 사람이 한동훈이 아니라 김용민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쯤 감옥에 가 계시겠죠. 아니 저희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언론학 배울 때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을 다 잘라내면 뭐가 남냐. 지금 보면은 만약에 그 정진웅 부장검사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그러면 뭔가를 달려들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설명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 뭐 튀기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달려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려고 했다. 그 아이폰을 보면은 핸드폰 비밀번호가 10번 이상 틀리면은 포맷이 돼요. 포맷이 돼요. 그러니까 페이스 아이디로 평소에 로그인을 하다가 잔금 해제를 하다가 왜 오늘은 비밀번호를 누르냐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아닌데 하고 피하다가 결국은 넘어지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페이스 아이디에 얼굴을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그쵸?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데 비밀번호를 굳이 입력했다는 거는 유심에 있는 걸 지우려고 뭔가를 지우려고 했거나 그 사실게 그 설정 영역에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만약 갤럭시 폰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비밀번호 넣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을게 얼굴 들이밀어도 잘 안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아이폰은 페이스 아이디가 저기 한동훈이 아이폰이었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페이스 아이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연구위원의 그 설명을 보면은 입장을 보면은 압수 대상은 유심이지 핸드폰이 아니었다. 뭔 소리입니까? 핸드폰 안에 있는 유심인데 그렇죠. 뺏지 않고 어떻게 뺍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양 글이 더군다나 뭐냐면은 그 지난 16일 날 7월 16일 날 한 차례 그 그때 한번 압수를 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출석을 했던 모양인데 그때 압수를 하려고 했는데 휴대전화만 제출하고 유심은 또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심만 특정을 해서 내놓으라고 한 거죠. 그렇다면 사실 그때 휴대전화만 내놓고 유심을 내놓지 않았다면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유심만 내놓으라고 했는데 굳이 유심을 안 내놓고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했다는 거는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그 정진웅 검사 입장에서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당연히 가서 제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렇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묻고 그러면은 싶네요. 그렇게 증거 인멸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제지를 제지하는 게 해야죠. 의무에 있는 일입니까? 당연히 애초에 해야죠, 통지를 하고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지하고 가면은 다 준비해가지고. 아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전화 한 통화 했잖아요. 우리 저 집사람이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좀 빨리 집행을 해달라. 그 한마디 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이 뭔지 그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쌩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바로 그 당시 그 수사를 지휘했던 바로 그 검사가 막상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는 이렇게 수사에 저항을 하고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마치 그 조국 전 장관 집 앞에 가가지고 당장이라도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뭐 짜장면 시켰나요? 짬뽕 시켰나요? 그러던 기자들이 왜 용인분원 법무연수원 안 갑니까? 거기 가가지고 짜장면 시켰는지 짬뽕 시켰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이렇게 한동훈 검사만 싸고 들어 돕니까? 이 한동훈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을 이제는 뭐랄까 교과서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피의자가 이렇게도 빠져나갈 수 있다. 누가 핸드폰인데 유심만 빼갖고 갑니까? 저는 그거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요. 그거부터가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강제력 행사가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느 사무실을 특정해서 이제 만약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쫙 나갔다. 그러면은 그 사무실 안에서 어떤 직원이 이렇게 노트북을 안고 이렇게 도망간다. 그러면은 그 직원을 불러 세워서 그 노트북을 뺏어야 되는 그게 바로 압수수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웅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면 가서 그것을 제지하고 뺏어와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인 거죠. 그리고 그 법무연수원
한동훈 검사의 사무실이었잖아요. 사무실에는 유선 전화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굳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정진웅 부장검사가 그래 그럼 핸드폰으로 해라. 그 선배잖아요. 아무튼 세기수 정도 선배인데 해라라고 허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뛰어들 만한 이유가 실은 뭐였나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랬었으니까 갑자기 뛰어들었다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뭐 그게 오해든 진짜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을 싹 빼고 한동훈 검사의 주장만 보도하는 거는 대단히 편파적이에요. 근데 이건 단순히 편파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사가 뭐에 대해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언 유착에 대해 수사가 그렇죠. 진행되고 아니 있네요. 지금 지난주에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너무 웃겨요. 검언 유착 중에서 언만 조사하고 검은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한동훈 검사를 지금 엄청나게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언론들이. 이유가 뭘까? 저는 그래서 어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 핸드폰 안에 뭐가 들었을까? 저는 압수수색 영장 그 집행과 관련해서 그 직후에 한동훈 검사가 모든 언론에 이렇게 자기 입장문을 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야, 나 핸드폰 털렸어. 솔직히 광고한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야, 니들 조심해. 또는 야, 니들 지울 거 있어 빨리 지워. 저는 그런 메시지로 들렸어요. 야, 이분은 굉장히 신박하다. 네, 새로운 시각이네요. 아니 오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음 포털에 떴는데 중앙일보에 누구야? 이거 사라졌네. 그 중앙일보에 보니까 걔 누구야? 참 이게 유시민 관심 없다 이 한마디로 살아났다 한동훈이. 뭘 살아나? 언제 살아났어? 수사가 해제됐어? 심의위원회에서 뭐 빠진 게 그것 때문이었나? 이미 애들 결론을 다 내버렸어요. 아직 뭐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는데. 근데 나는 관심이 없다. 진짜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그게 진짜 유시민한테 관심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나는 유시민한테 관심 없고 오로지 정권차 파트리한테 관심이 있다는 뜻인지 사실 내용으로 보면은 계속 권력 수사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권력 수사하는 데 관심 있지. 에이 지금 뭐 정치인도 아닌 유시민 같은 사람한테 별로 관심 없어. 그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정거장쯤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정확한 얘기예요. 안 건드린다는 말은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네. 유시민을 놔두고 싶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게 아니라 유시민 정도는 크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말로 권력을 지금 현 정부를 수사하고 싶다 그런 취지로 읽는 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 같은 녹취록 바로 뒤에 그 4분 간격 4분 안에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신라젠 이철 대표의 와이프를 찾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걸 해볼만 하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편지 내용을 알려주니까 그치 맞지 이런 식으로 동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고요. 일단 그 녹취록은 이쪽 저쪽 다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녹취록은 2월 초에 그러니까 그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기 바로 전날 그 녹음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한데 그 녹취록 하나만 보고 이거 결론 짓는 거는 굉장히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어요. 그 타임라인으로도 한번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타임라인은 속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그 당시 차장검사를 만나고 왔을 때 바로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기 직전에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낸 이후에 전화를 하는 등의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한동훈 그 당시 차장검사가 나는 신라젠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MBC 그 장인수 기자가 이제 문자를 보냈을 때 그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후에 배혜림 팀장한테 왜 녹취록이 있는지 여러 번 카톡으로 전화를 했는지 한 적이 없으면 전화를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배혜림 팀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녹취록 없어요 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냐면은 자기가 뭔가 얘기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뒤집고 얘기하면은 증거인멸 과정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다 떠나서 그 한동훈이 김용민이었다면
검사장도 아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의 드러난 정황만 갖고 이미 보자면. 재판 3번 하고 징역 나왔을 것 같은데. 벌써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라서 뭐 봐준다기보다는 얘가 만만치 않은 또 법률가니까 뭐 하여간 돌다리도 제대로 두들기고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것 같은데. 판사들도 지금 사실 몸을 좀 사리는 것 같아요. 왜? 그 한동훈이 바로 그 유명한 사법농단 사건의 살짝 그 실질적인 지휘자잖아요. 그런데 수사 지휘자였어요. 3차장으로. 그 1년 가까이를 주구장창 그걸 팠어요. 정말 근데 그때는 정말 내가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압수수색을 그 당시 죄송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압수수색을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러니까 보통 통째로 하드디스크를 떼어서 와서 하는데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 검사 한 명이 상주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 파일 주세요 하나하나 집었어요. 그래서 몇 달이 걸렸거든요. 그거를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도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정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끝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보면 정말 독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판사님들이 출석을 할 때 혹은 이제 재판을 받을 때 그렇게 벌벌벌벌 떠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찰이 우위에 섰다라고 보일 정도로 엄청 떨었거든요, 판사님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을 감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분노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도 분노로 바뀌기 전에 그래도 제가 어떻게 저 정도에는 역습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최대한 조심하면서 그 확실한 것만 집어내려고 하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압수수색을 본인이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몸싸움을 하면 안 되죠. 전화기를 빨리 줘야죠. 그거는 당연히 검사로서 더 지켜야 될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수사중단 불기소 권고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보는 법률신문에서 24개 로스쿨 교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교수들이 수사심의위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어떤 곳에서는 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 불기소 권고를 했는데 왜 계속 수사를 하며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라는 그런 비판 여론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교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수사심의위라는 것이 원래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의사를 검찰권 행사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도입 취지가 있는데 지금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일단 깜깜이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 구성이 편중되었다는 지적도 많고 또 위원들이 여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워서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이재용 부회장 사건도 그렇고 주요 사건에서 장 외에서 여론전 도구로 전락했다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여론전을 위한 어떤 그 일종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여론의 어떤 그 장치? 네. 여론전 도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 핑계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면피용으로? 면피용은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사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사실 그 모든 결론을 좌우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도 이게 그 과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왜 그런 거야? 이거 왜 한 거야? 정말로 궁금합니다. 야, 반대하는 놈들 우리가 이겼어. 네. 이런 사인인지. 약간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찍고 가는 아, 그래요? 네. 그럼 매기는 멘트네. 매기는 거죠. 매기는 행동. 그런데 저는 요 일련의 과정에 최근까지 몸싸움까지 그 과정을 보면서 한동훈 검사가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구나.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딱 그 앞전에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검찰에 출석했는데 너네가 이렇게 수사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근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당연히 불기소 권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번에도 사실은 그 아이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근데 요거를 결국 중앙지검 수사팀이 확보를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네가 그렇게 몸싸움까지 해서 그렇게 가져가 놓고선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수사를 더 하면 안 되지라는 언론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아, 함정 파기? 네. 향후에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런다면은 그 증거 인멸 혹은 공무집행 방해에 여러 말하자면 근거를 남겨놓는 그런 액션을 취함으로써 자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한동훈의 그런 행동들은. 이 부분은 뭐냐면은 공무집행 방해이긴 한데 이 사람이 회피를 한 거지 적극적으로 저지를 한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과연 그게 그거지. 처벌할 수 있을까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공무집행 방해는 취하했습니다. 안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근데 전화기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못 가져가게 했다는 거는 그 자체로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공무집행 방해 폭행협 방해가 되는데 폭행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보군요. 소극적으로 회피를 하려고 한 것이지. 그리고 나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난 회피하려고 한 것이지. 공무집행 방해의 목적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중앙지검이 저렇게 나왔군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허위사실. 허위사실. 법꾸라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되게 저는 머릿속에서 계속 드는 게 이게 단순한 언론 플레이일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액션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라기보다 상당히 정치적인 함의라든지 정치적인 이슈화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에게 탄압받는 검사장 한동훈. 그러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한동훈은 곧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가만히 있더라도 한동훈이 뭔가의 그 타격을 입고 한동훈의 어떤 액션은 바로 윤석열을 연상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의 어떤 정치적 액션은 윤석열의 정치적 액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렇다면 달리 보자면은 길게 보면은 누구 말 맞잖아. 또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또 공장장이나 같으신 분은 김호준 공장장 같은 분은 또 멀리 나가셨다고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전 대선 선거운동 같아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지 않고서 이런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네. 지금 이 사람들은 일찌감치부터 장모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정의와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 좌와 우의 문제로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만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대선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국민들은 사실은 저희가 기사를 매일 보고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을 쫓아갈 수 있는 거지 매일매일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은 이걸 매일매일 팔로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한동훈 검사의 워딩만 나갔을 때 피해자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면서 그 데이터를 쌓아가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순수하게 보긴 어려워요. 순수하게 보긴 어렵고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면 이거 장기적인 어떤 정치 플랜을 갖고 어떤 플랜이라기보다 장기적인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움직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국면에서 빨리 중앙지검도 빨리 영장을 취소할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권고를 했는데 왜 수사를 계속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다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는 권고적 효력만 있어요. 그리고 존중은 해야 하지만 그것을 따라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고요. 강제력이 없어요. 강제력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영장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이동재에 대한 구속영장. 네. 이미 그 구속영장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역설을 해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도 그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법적 효력도 불분명한 그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과연 수사를 중단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으로서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빨리 어떻게든 좀 이게 가타부타 좀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저 한동훈에 대한 언론의 적극적인 그 방어와 맞물려서 신천지까지 동원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 정말 놀랐어요. 사실 저기 한 2, 3일 전에 제가 어떤 그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를 받았는데 그 신천지 측에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작전을 그 진행하고 있다. 그 추미애가 중국 중국인들을 그 입국 정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퍼졌다. 코로나19가 퍼졌다. 이렇게 작전을 피고 있다. 그런 식으로 몰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 제보를 받고 이틀인가 뒤에 강남 어딘가에 대자보를 누군가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 피해자 연대인가. 근데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중국을 막지 않아서 법무부 장관이 중국의 입국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지 않는 바람에 코로나19가 국내에 퍼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게 된 원인은 31번 환자잖아요. 네. 그 31번 환자 때문에 이렇게 쫙 번진 거고 사실 31번 환자와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그러더라고요. 넘버 32 그래서 그 심지어 어떤 나라에 가면 난 31번 아니야 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의 그런 농담이 떠들 정도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1번 환자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쫙 번지게 된 것인데 아니다. 31번 때문이 아니라 중국인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의 현재 작전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또 신천지의 책임론도 덜 수 있고. 그렇죠. 예. 자기들이 피해 나가는 거죠. 예. 신천지가 이제 여론의 전환을 굉장히 잘했는데 황당한 게 그 환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환자들이 피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연구할 수 있게 혈장. 네, 혈장을 제공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 완전히 국가적 재난을 만들었던 종교에서 갑자기 국가적 재난을 막을 약을 만드는 종교로 탈바꿈을 하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신천지 측에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이만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 전후로 이렇게 보여져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만희 구명운동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걸 피해 나가려면은 자신들이 어떻게 그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피해 나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뒤집어실 상황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자면은 추미애 장관을 뒤집어 씌워야 되고 친매 장관을 뒤집어 씌워야지 정권의 문제로 뒤집어 씌울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정말 많이 봤던 수법입니다. 사실 교계 쪽에서 신천지를 쭉 모니터해온 결과 많이 봤던 수법이고 얘네들은 뭐 이런 그 기술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똑똑한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거 그냥 막 믿지 않을 거예요. 이만희 구속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미 구속이 영장 발부되지 않았나요? 영장 발부가 진짜요? 됐고 영장 발부된 건 아니고 영장이 청구됐고 31일 날 실질 심사를 그날 하는군요. 내일이네요. 내일. 저희가 여태까지 봐왔던 재판에서 봐왔던 그 피의자성 참고인의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덮어씌울 그리고 뭔가 이게 다른 잘못을 했다라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추미애 장관인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사람은 아마 구속이 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구속이 그러면 추미애 장관을 그 말하자면은 그 골탕 먹이려고 법원이 영장 발부를 안 한다.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 발부를 안 한다기보다는 검찰이 대충 영장을 청구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이만희 씨에 대해서 이게 전염병 관련된 법률로 지금 현재 영장이 청구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교회 헌금을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지금 영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이게 교회의 헌금을 빼돌렸다는 거 해가지고 정말 개인이 착복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뭐 성직자들의 개인 재산인지 교회 재산인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분명히 몰고 가게 되면 사실 영장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염병 관련된 이 법률로 하자면은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최대한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론전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저는 뭐 그런 식의 해석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야. 아니 이만희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코로나19 때도 봤습니다마는 이들의 비밀주의, 사회 공동체의 그 안위는 뒷전이고 자기의 어떤 그런 종교 집단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술도 쓰고 이런 총체적인 그런 문제를 문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했는데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네. 다만 이제 법원의 최근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조직체가 벌인 범죄라든지 이런 범법 행위 같은 경우는 실무자가 아니라 그 조직체 최고 책임자한테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그걸 적용한다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 조직체 최고 책임자한테 그 책임을 묻는 경향만 따진다면은 글쎄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겠죠.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도라는 게 누가 사용해도 객관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글쎄 말이에요. 매번 누가 재판을 받고 누가 영장 심사를 받느냐 그때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